저는 지금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하루하루 손님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이렇게 흘러있더군요.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엔 그게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건지, 불행은 불행일 뿐이지 거기서 무슨 복이 나오겠느냐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직접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옛사람들의 말이 괜히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게도 안정되고 자식도 잘 커주었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지만 저 역시 그 길로 오기까지는 참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주부의 삶이지만 제게는 눈물로 버텨야 했던 시간도 있었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듯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는 이맘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그날의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사건이었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예전, 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엄마, 그리고 남동생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고 대화가 잘 통했던 엄마와는 달리 아버지는 제게 참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무뚝뚝한 편이셨고 교사라서 그런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집에서도 아버지가 정한 규칙은 거의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인지 그런 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답답했고 대학생만 되면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이 집을 나가고 싶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아버지에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대학생 되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면 안 될까요? 자취?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자취를 해? 그게 집에서 학교까지 너무 멀기도 하고 자취가 안 되면 학교 기숙사라도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에휴, 내가 은희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있을까 봐. 집 나가 살면 내 눈 피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거 가지고 한 번만 더 말 꺼내봐. 통금 시간도 9시에서 8시로 땡길 거야. 아버지는 여자라면 집에서 얌전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말썽 안 부리는 게 최고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사회에 나가선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좋은 집안의 자식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믿으셨죠. 그런 아버지의 사고방식은 젊은 제겐 항상 답답하고 제한적인 규칙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독립을 하고 싶어서 아버지 대신 엄마를 설득해보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나 대학생 되면 독립해서 살고 싶어. 너희 아버지 성격 몰라서 그래. 한 번 안 된다고 하면 목에 칼이 들어가도 안 되는 사람이야. 아휴, 너도 이쯤에서 그만 포기해.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저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 중소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일하며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진 제게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서서히 압박을 해왔습니다. 은희야, 이제 너도 결혼해야지. 너도 곧 있으면 30이다.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요.
서른이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 아직 결혼 생각 없고 일 더 하고 싶어요. 남들이 그렇다고 너도 그렇게 할래? 나 퇴직도 얼마 안 남았다. 내가 퇴직하기 전엔 결혼해야지. 내가 맞선 자리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피곤해질 게 뻔하기에 몇 번은 시키는 대로 맞선도 봤지만 어쩐 일인지 저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결혼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을 무렵 하루는 저희 부서 회식으로 회사 근처에 새로 생겼던 고깃집에 가게 됐습니다. 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다른 곳과는 맛이 달랐죠. 안 그래도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때라서 그런지 평소보다 술을 급하게 마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화장실에 가려는데 술 기운이 올라와서인지 갑자기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휘청였는데 한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바닥에 물이 많아서 조심해야 해요. 고맙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얼굴이 익숙한데. 실례지만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저기 혹시 이름이 정은희? 제 이름을 어떻게... 너 김영은 맞지? 넘어지려는 저를 잡아준 그 남자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친하진 않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니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영훈아,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동안 동창회도 한 번도 안 나왔지. 잘 지냈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동창회 나가기도 그렇더라. 은희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회식? 회사 회식. 영훈이 너는? 나 여기 주방에서 일해. 오랜만에 봤는데 옷차림 이래서 좀 부끄럽네. 부끄럽긴. 영훈아,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신기한데 연락처라도 알고 지내자. 나 회사가 근처라서 밥 먹으러 여기 자주 올게. 영훈이는 이 식당에서 고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동창이 계속 생각났어요. 사실 저희 둘에겐 한 가지 추억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조별과제 때문에 영훈이와 저는 같이 숙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졌죠. 그런데 누가 저희가 과제를 하는 모습을 보곤 둘이 사귄다고 학교에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지금이라면 웃고 넘겼겠지만 그땐 너무 어려서였는지 그 소문이 난 뒤로 저희는 서로 얼굴 보는 것도 껄끄러워졌어요. 그러다 나중엔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한 사이가 된 채로 졸업을 하게 됐고요. 가끔 한 번씩 영훈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한 적도 있었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동창회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터라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영훈이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10년 가까이 지나 만나니 저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이나 거리감은 모두 사라진 듯 했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인연이 다시 이어진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우린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작은 계기로 잊고 있던 고등학교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점심 식사를 하러 영훈이가 일하고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출근 전인지 가게 안을 둘러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밥을 다 먹고 일어서자마자 마침 출근하던 영훈이와 또 한 번 마주쳤죠.
영훈아, 이제 출근하는 거야? 아, 맞다. 한 달 후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 하거든. 그날 별일 없으면 너도 와. 다른 친구들도 너 잘 사는지 궁금해. 그래? 근데 그날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다. 너 밖에서 동료들 기다리는 것 같은데 얼른 가봐. 다음에 보자. 동청해 오겠다는 확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창회 날이 됐어요.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해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영훈이었죠. 그는 다른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아는 척을 했죠. 영훈아, 왔어? 너 그날 내가 물어봤을 땐 시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하더니. 그랬는데 은희 네가 나오라고 해서 나와봤어. 오면서도 여기 오는 게 잘한 일인가 싶었는데 오길 잘했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다.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고 말이야. 그치? 내 말대로 오길 잘했지? 이제 자주 좀 보자. 저희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밖에서도 만나 밥을 먹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가끔은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설렘과 함께 혼란스러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영훈이에게 가지고 있는 호감이 그저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헷갈렸기 때문이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야, 그 일 기억해? 우리 고등학교 때 사귄다고 소문났던 거 말이야. 당연히 기억하지. 그것 때문에 괜히 너랑 나랑 사이가 어색해졌잖아. 근데 그렇게 소문났던 거 다 나 때문이었던 것 같아. 사실 나 그때 은희 너 좋아하고 있었거든. 너 몰랐지? 어? 나를? 정말 몰랐어. 너 티도 안 냈잖아. 그땐 너무 어렸고 용기도 없었지. 근데 이렇게 은희 너랑 재회하고 자주 만나면서 그때 그 마음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 생각지도 못한 고백이었지만 그의 고백에 그동안 고민하고 헷갈렸던 감정이 순식간에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영훈이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부터 사귀기로 했어요. 영훈이는 무뚝뚝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저희 아버지와 달리 무척 다정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성격 때문에 그에게 더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훈이는 제가 야근을 하면 회사로 야식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 조금만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온갖 약을 사다가 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항상 자신보단 저를 먼저 생각했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4주 정도 다리에 깁스를 해야 했어요. 영훈이는 그걸 알고 하루도 빠짐없이 집으로 데리러 와서 직접 출근을 시켜줬고 퇴근하면 기다렸다가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한 3주 정도 흘렀죠. 영훈이가 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식당으로 출근을 하려고 돌아서는데 저녁 산책을 하려고 집에서 나온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은희야, 이제 퇴근하냐? 아니, 근데 그 옆엔 누구냐? 언젠가는 부모님께 소개해야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이렇게 제가 사귀는 남자를 보여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황한 저는 그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영훈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은희랑 만나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은희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제가 출퇴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은희랑 만나는 사이라고? 우리 딸이 누구 만난다는 소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영훈이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서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시간을 따로 내주신다면 정식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제 얘기를 들어주셨고 아버지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나중에 제대로 인사하러 오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 후 3달쯤 지나 저희는 정식으로 서로의 가족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영훈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위로는 누나가 셋이나 있었지만 모두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집안에선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영훈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실까 저는 내내 불안했습니다. 약속된 날 영훈이가 집에 들어서자 엄마는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직접 과일을 깎아 건네고 가벼운 안부를 물으며 긴장을 풀어주려고 살갑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나? 예, 지금은 고기 전문점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기 정형과 요리를 배운 지는 7년 정도 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가? 제가 지금은 다른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돈이 모이면 꼭 제 가게를 차려보고 싶습니다. 제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영훈이의 대답을 한동안 묵묵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방 안 공기가 잔뜩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서 땀이 났고 엄마 역시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네. 앞으로 우리 은희랑 결혼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 생각인가?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제가 성실이라고 검소하게 살면서 은희를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둘이서 꼭 좋은 가정을 꾸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버님. 좋다.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다면 내가 더 말할 게 없겠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희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차마 눈을 들 수가 없었고 옆에서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과일 접시를 영훈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아버진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영훈이를 사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허락을 받고 그와 저는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첫 번째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니 시댁을 먼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추석인데 아무래도 시댁 먼저 가야겠지? 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외로울 거 아니야. 우리 집은 남동생도 있으니까 우리 이번 추석엔 자기 집 갔다가 설엔 우리 집 가자. 어때?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이랑 처가도 똑같이 챙겨야지. 처가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 결혼하고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장모님 많이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엔 처가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은 우리 엄마 뵈러 가자. 내가 선물도 다 사놨어. 남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집은 명절이 되면 무조건 친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외가는 어쩌다 한 번 가는 어려운 곳이었죠. 그건 다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렇게 자란 저 역시 당연하게 명절엔 시댁에 가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희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권위나 체면, 다른 이들의 시선보단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두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두 집안을 살뜰하게 챙겼어요. 그렇게 추석 연휴 첫날, 저희 부부는 친정부터 찾았습니다. 저희 둘을 매우 반가워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가족들 모두 거실에서 과일과 차를 마시다가 남편이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엄만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김서방, 이게 다 뭔가? 장모님, 장인어른, 이거 받으세요. 별건 아니지만 홍삼이랑 용돈 조금 넣었습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저희가 드리는 선물도 받으셔야죠. 됐으니 넣어두게. 이런 거 우리 줄 생각하지 말고 시댁에 드려. 자, 이제 밥도 다 먹었으니까 너희 넣어서 시댁으로 가봐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오늘 집에서 자고 간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시댁은 내일 가겠다고 전화 드려놨어요. 어허이, 은희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맞은 명절인데 어떤 며느리가 친정에 와서 자고 가. 그러다가 괜히 트집 잡힌다. 아버지, 시어머니도 괜찮다고 다 이해해 주셨다니까요. 은희 너 잘 들어라.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그러니까 넌 이제 김서방네 식구나 다름없다 이 말이야. 우리 챙기지 말고 시댁 잘 챙겨라. 네가 시댁을 잘 챙겨야 우리도 사돈댁에 면이 서는 거야. 아버지가 원래 이런 분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칙과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이라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예의 범절을 철저히 지키셨죠. 하지만 그날은 솔직히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이미 허락을 한 상황인데 밥 한 끼를 먹었다고 서둘러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위인 저희 남편의 손에 다시 선물을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어느 집이 명절에 처가부터 찾나 이러는 거 아닐세. 그리고 이 선물도 우린 안 받아도 되니까 자네 어머니 가져다 드리게. 사돈댁에서 괜찮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원칙이라는 게 있는 법이야. 은희 데리고 어서 자네 집으로 가보게. 장인어른, 어디 은희만 저희 집에 시집 온 건가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은희네 집에 장가 온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날 저희는 겨우 아버지를 설득해서 집에서 하루 자고 가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딸은 출가 외인이네, 결혼하면 시댁 사람이네 하는 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엔 남편이 준비한 선물까지 돌려보내려 하니 조금 화가 나더군요. 남편도 속이 상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왔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 당신도 알잖아. 체면치를 중요시하는 옛날 분인 거. 그래도 어떻게 선물이랑 용돈까지 챙겨온 사람한테도 그런 말을 하시냐? 당신 내심 서운했지. 서운하긴 하나도 안 서운했어. 내가 장인어른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뭘. 난 괜찮아. 그 뒤로도 명절이 되면 시댁과 친정을 한 번씩 찾았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지치지도 않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아버지한 생각부터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다행이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년 후 저희 부부 사이엔 딸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첫째 딸이 태어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과 요가에 집중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식당 주방에서 일했지만 언젠간 가게를 차리고 싶어 했어요. 그걸 목표로 남들보다 2배로 열심히 일하며 검소하게 살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첫째가 막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다 말고 저를 불렀죠. 여보, 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말이야. 자리도 좋고 월세도 다른 매장보다 저렴한 편이라 괜찮은 것 같더라. 그런 식당이 나왔어? 그 식당 당신이 인수하면 딱이겠다. 그치? 우리가 그동안 모은 거랑 대출 조금 받으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 되면 같이 보러 가보자. 당신도 분명 좋아할 거야. 남편이 말한 가게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동네에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번화가 상권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에 홍보만 잘하면 장사가 꽤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근처에 고깃집이 없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가게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 뒤 저희는 긴 상의 끝에 오랜 꿈이었던 자영업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 가게를 계약했어요. 1년 정도 장사를 하자 가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벌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는 식당이다 보니 직원 2명 월급 주고 가게 유지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언젠가 지금보다 여유로워질 미래를 꿈꾸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버지도 교직에서 퇴직하실 때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퇴직하신다던데 알고 있었어? 아버지가 퇴직하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처남이랑 통화하다가 알게 됐지. 당신, 내가 말 안 해줬으면 진짜 어쩌려고 그랬어. 당신이 장녀인데 잘 챙겨야지. 우리 아버지 레파토리 몰라. 딸은 출가 외인이다. 시댁이나 잘 챙겨라. 네가 시댁에 잘해야 우리도 면이 선다. 챙겨드려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매번 이런 말만 듣는데. 그래도 평생 교직에 몸담으신 분인데 퇴직하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날 처갓댁 가서 외식이라도 하자. 꽃다발도 사드리고 내가 다 준비할게.
저희 부부는 아버지의 퇴직날 집으로 갔습니다. 꽃다발을 사들고 찾아갔더니 아버지는 제 예상과 하나도 빗나가지 않게 말씀하셨죠. 이런 건 뭐하러 사왔나? 쓸데없는 돈 쓰지 말라고 늘 말했는데. 장인어른, 그래도 저희 작은 마음입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는데 기념해야죠. 아버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딸은 출가회인이야. 이렇게 친정 자주 드나드는 것도 좋은 일 아니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챙길 시간에 사돈댁이나 한 번 더 챙겨드려. 알겠나? 아버지,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제가 아버지를 맞받아치려고 하자 옆에 앉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넘기자는 듯 고개를 작게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저는 하려는 말을 꼭 참았죠. 아버지는 저희 남편을 보고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꼭 저를 겨냥한 것처럼 들려 가슴이 쓰렸습니다. 사실 전 아버지가 은근히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니 어릴 적부터 느껴왔던 거리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친정에 그만 신경 쓰자. 예진 엄마 왜 그래? 아까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 장인어른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 장인어른 원래 성격인데 뭘.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해드릴 때마다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나도 이제 힘들어. 그러니까 앞으론 딱 명절만 챙기자고. 알겠지? 아버지 말씀대로 우린 우리 일이나 잘하면 돼. 그날 이후 저희는 힘들어도 묵묵히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도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질 뿐이었어요.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들어선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만의 맛과 정성을 알아봐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손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점심때나 저녁 피크 시간에도 빈자리가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홀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인사를 더 자주 드리고 서비스도 챙기며 애썼지만 매출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남는 게 없다는 사실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도 한 명만 남기고 모두 정리해야 했고 월세라도 내려면 모든 걸 아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다른 날은 몰라도 남편은 명절엔 가게 문을 닫고 시댁과 저희 친정에 들러 하루씩 보내다 오곤 했습니다. 그에도 어김없이 그럴 예정이었기에 저와 남편은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임에도 양가 어른들을 드릴 용돈과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즘 가게 매출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서 엄마 음식 먹으며 며칠 쉬면서 편안히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추석을 하루 앞둔 날이 되었죠. 직원까지 명절 휴가를 준 뒤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예진 엄마, 내일 추석이잖아. 이번 명절엔 가게 안 쉬고 문을 열까 싶어. 시댁이고 친정이고 가지 말고 돈이나 벌자. 갑자기 왜? 당신 원래 명절엔 꼭 쉬었잖아. 당신도 요즘 우리 가게 매출 안 좋은 거 알잖아. 이렇게 남들 쉴 때 같이 쉬면 돈 못 벌어. 그리고 요즘엔 오히려 명절 때 외식하는 가족도 많대. 명절에도 장사를 하자는 말에 섭섭하긴 했지만 힘든 시기라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양가 모두 안 간다고 하니 남편과 같이 일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도 없는 마당에 남편 혼자 일하게 될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가게에 나왔지만 예상만큼 손님이 많지는 않았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몇 팀의 테이블을 받은 뒤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막상 혼자 있으니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인데, 남들 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인데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제 신세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화장실에 있다가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다가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보니 전화 상대는 시어머니였죠. 엄마, 저 지금 가게에요. 은이랑 같이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저 이따가 가게 문 닫고 저녁 때 집으로 갈게요. 올해는 처가댁에 안 가요.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저한테는 시댁이고 저희 친정이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는 다를 거라 생각했던 남편 역시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치밀어올랐죠. 저는 그대로 뛰쳐나가 남편에게 따지려고 화장실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은 장인어른한테 일이 생겨서 우리가 가면 더 곤란하실 것 같아요. 애들 엄마는 아직 모르고요. 이따가 출발할 때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듣자 저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이라면 저희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는 듯 했고 저도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의 뒤를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화장실 쪽에서 나온 걸 보곤 당황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신 아까 전화한 거 뭐야? 양가 다 가지 말고 일하자면서 이따 저녁 때 시댁에 간다는 거 무슨 소리야? 결국엔 당신도 시댁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다 들었어? 아니 그게 말이야. 오해야 오해. 진정하고 내 말부터 들어봐. 오해는 무슨, 내가 좀 전에 똑똑히 다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뭐야?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데. 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 말도 안 하는 거야? 진짜.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진 엄마 놀라지 마. 장인어른 말이야. 사기당하셔서 쓰러지셨대. 뭐라고? 우리 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고? 당신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진 사기당하고 그럴 사람 아니야. 당신도 아버지 성격 알잖아. 어디서 누구한테 들은 거야? 처남이 알려줬어. 당신이랑 통화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제 남동생은 다정한 남편을 평소에도 친형처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는 물론이고 종종 둘이서 만나기도 하는 사이였죠. 그리고 같은 남자여서 그런지 저한텐 못할 이야기도 제 남편에게는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틀 전에 처남한테 전화가 왔었어. 장인어른이 친구한테 들은 것만 믿고 5천만 원 투자 사기당해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다고. 장인어른은 동네 창피하다고 끝까지 숨기려고 하셨다는데 처남이 그러더라. 곧 추석이고 나랑 당신이랑 집에 오면 뻔히 다 알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냐고. 아버지도 진짜. 그럼 아직도 병원에 계신 거야?
아니, 다음날 바로 퇴원하셨대. 지금은 집에 계시고. 장인어른이 체면 중요시하는 분이라는 건 나도 잘 아니까 그 자존심 챙겨드리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한테도 이번엔 그냥 추석에 문 닫지 말고 열자고 한 거야. 당신 알면 친정에 가려고 할 게 뻔하니까. 저는 의자에 앉아 남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말을 안 해줬냐며 따졌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하면 남편의 결정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였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따 저녁 때 시댁에 들리겠다고 한 것도 가서 하룻밤 자고 오려는 게 아니라 잠깐 들러서 어머니랑 신우들이 만든 명절 음식만 가지고 오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았어. 손님도 별로 없는데 좀 앉아서 쉬고 있어. 나머지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나도 같이 해. 둘이야 힘도 덜 들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이 만들어둔 작은 배려를 믿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가게 문을 닫고 저희는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은 명절 음식을 받으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친정 상황을 알고 계신 듯 살짝 미안한 표정으로 저희를 맞이하셨습니다. 음식이 한가득 담긴 상자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셨겠니. 나이 들고 그런 일 당하면 원래 자식들한테 제일 알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기에 어머니, 올해 음식 만드는 거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명절인데 이렇게 잠깐 들렀다 가는 것도요. 아유, 신경 쓰지 마라. 사정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뭘. 괜찮아. 막상 집으로 돌아오니 속상한 마음에 터져나오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럽게 오는 저를 안아주면서 자식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은 장인어른의 마음도 이해해주자면서 저를 달랬죠. 아버지 일도 그렇지만 저는 속 깊은 남편에게 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 남편 말대로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날이 밝고 추석 당일이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가 장사 준비를 했죠. 오픈 시간이 다 돼서 문을 열어도 손님은 기대했던 만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녁쯤이 되자 한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그를 맞고 자리를 안내한 뒤 메뉴를 들고 그 손님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메뉴 천천히 보시고 결정되면 불러주세요. 사장님, 저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밥 먹는 걸 좀 찍어도 될까요? 오늘이 명절이라 그런지 문을 연 가게가 여기뿐이더라고요. 아, 촬영이요? 뭐 다른 손님도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음식 많이 시킬게요. 혹시 추천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희 남편이 고기를 진짜 잘하거든요. 직접 도매시장 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은 숙성고기가 괜찮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 손님은 나온 고기와 다른 메뉴도 맛있게 먹으면서 촬영도 직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다 먹은 뒤에는 맛있게 잘 먹었고 촬영 부탁도 들어줘서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한 뒤 가게를 나갔습니다. 비록 명절이라 집에 못 갔지만 손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것 같아서 그날은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을 열려고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출근을 했는데 가게 근처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밤새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싶어서 얼른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식당 앞에 몰려있는 사람은 전부
가게가 오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그 손님들이 와르르 들어왔죠. 테이블이 모자라 몇몇 손님들은 밖에서 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가는 손님 중 한 명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손님, 근데 저희 가게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와, 사장님 모르셨어요? 어떤 유튜버가 추석에 이 식당에서 찍은 영상이 대박 났잖아요. 그 사람이 이 식당 숨겨진 맛집이라고 하면서 고기랑 음식이 너무 조화롭게 맛있다고 강추하길래 와봤는데, 와, 진짜 맛있네요. 사실 저도 긴가민가 하고 와본 건데 그 유튜버 말대로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손님의 말을 듣고 나니 지난 추석에 혼자 와서 먹는 걸 촬영해도 되겠냐는 한 손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맛집 유튜버였던 거죠.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한 뒤 둘이 같이 저희 가게가 올라온 그 영상을 봤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와 남편이 고기를 굽고 손님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웃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화면 속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에 구독자들이 감탄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 보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여보, 이 사람 정말 유명한가 봐. 영상 조회수만 몇백만이야. 예진 엄마, 나 그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도 맨날 적자만 나서 걱정되고 겁도 났다. 근데 이제야 조금 보상받는 기분이네.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일한 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다니 솔직히 믿기 어렵다. 나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봐왔잖아. 오늘 이 영상 덕분에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좋아. 고마워, 예진 엄마. 당신이 옆에서 늘 도와주고 믿어준 덕분이지. 우리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해온 게 결국 오늘로 이어진 거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일하자. 그날부터 저희 고깃집 매출은 끝도 모르고 쭉쭉 올랐습니다. 직원을 서너 명 더 둬도 일손이 모자랄 지경이 됐죠. 그래서 결국엔 직원도 5명이나 두게 되었고, 손님들은 매일 웨이팅까지 해야 할 정도로 넘쳐났습니다. 가게는 순식간에 대박 식당으로 자리 잡았고, 불황에도 끄떡 없을 만큼 매출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을 정도였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아버지의 진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느 날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듣게 된 것이었죠. 엄마, 김서방이 그러는데 아버지한테 사기쳤던 놈들 잡혔대. 근데 돈을 다시 받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 아, 어디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 쌈짓돈을 사기를 쳐. 그런 놈들은 감방에서 제대로 콩밥 좀 몇 년씩 먹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아유, 근데 은희 너 아버지 사기당한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 네 아버지가 그렇게 숨겼는데. 엄마도 참, 그게 끝까지 숨겨질 줄 알았어? 나도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도 진짜 대단하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 난 아직도 그게 안 믿겨. 그렇게 원리 원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투자로 돈 벌 생각을 하셨대? 복권 사는 것도 유행 바라는 거 아니냐고 싫어하셨잖아. 엄마는 제 말을 들으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희야, 아버지가 겉으론 티내지 않으셨지만 투자 사기 당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너랑 김서방 생각해서 그러셨던 거야. 아버지가 그때 너희 가게 어려웠던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도와주고 싶단 마음에 코인이 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양반이 큰돈 벌 수 있대서 그렇게 사기당한 거야. 그때 아버지가 퇴직도 하셨었잖니.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대. 뭐 결과적으론 사기로 이어져서 몇 천만 원을 잃으셨지만 그 속마음만큼은 다 자식들을 위한 거였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거나 오해하지 말아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버진 늘 자식들 생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야. 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표현을 어떻게 하셨던 간에 그 속내만큼은 분명 사랑이었다는 걸요. 아버지가 늘 체면을 중시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좀처럼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것도 결국은 가족과 자식을 지키려는 자신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싫어하고 답답해했던 아버지의 체면치레가 결국 저와 남편을 살리기도 했죠. 아버지가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한 덕분에 저희 가게는 살아났으니까요. 이제는 아버지의 고집과 원칙마저도 저에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번의 명절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게 원칙주의자이고 무엇보다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보일지에 늘 신경을 쓰시는 분이죠. 딸에게는 출가회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시고 시댁에 잘해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도 입버릇처럼 반복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어릴 적 제 눈엔 고집스럽고 답답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때론 불만과 원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예전처럼 답답하고 서운한 감정보다는 그의 체면 뒤에 숨겨진 사랑과 헌신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저희 부부는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며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아버지에게 솔직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엄격하고 고집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체면치레 덕분에 저와 남편은 고비를 넘겼고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불행 속에서도 그 속에 숨겨진 작은 배려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